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하철에 소름 끼치는 아이.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나였다. 남들은 재수, 삼수를 해서 나도 꼭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부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당시에는 딱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와 후회를 하는 것은 아마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 드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원장님, 오늘도 저예요. 미안해줄 사람이 이 선생밖에 없잖아. 대신 야근 수당은 제대로 챙겨줄게 알겠지? 수고 좀 해줘. 나 갈게. 그늘도 어김없이 혼자 매장에 남아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일한 곳은 어느 여자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헤어숍이다.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딱 적당한 출근 조건인 것 같아 이곳에 입사한 것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원장님은 내게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신 듯 보였다.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한 만큼 월급을 더 받는 것이니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았다. 아, 죄송해요. 저희 영업 끝났는데요. 일주일 중에 거의 5일을 12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간혹 어떤 손님들 때문에 야근도 모자라 지하철 막차가 끊기도록 나를 붙잡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그날은 다행히도 손님이 한 발 물러서 주셨고 나는 딱 10시에 퇴근 도장을 찍을 수가 있었다. 내 짐을 모두 챙기고 가게불도 모두 꺼놓은 뒤 밖으로 나가 가게 문을 잠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터까지 내리고 나서야 나는 매장을 나올 수가 있었다. 거의 녹초가 된 상태로 나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그날은 정말 이상하게도 다른 날보다 어깨가 묵직한 것이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다. 3분쯤 걸었을까 어느새 지하철역 출구 앞에 다다랐고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담배를 빨리 흡입한 듯 진하게 연기를 내뿜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개찰구로 내려갔다. 여느 날과 똑같이 카드를 찍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 사람이 가장 없는 맨 끝쪽으로 이동을 한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지하철이 그날은 유난히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열차가 올 때까지 스크린도어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언제 온 것인지 내 옆에는 4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고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형아, 나 길 잃어버렸는데 집까지 데려다 주면 안 돼? 어찌나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던지 순간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나는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잠시 쭈그려 앉아서 그 아이에게 물었다. 그래, 엄마는 어디 계셔? 몰라 엄마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나는 갑작스레 그 아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같았더라면 지하철 역무실에 도움을 청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도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마침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내 손을 꼭 붙잡고 사슴 같은 눈을 깜빡이던 아이를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곧 우리가 서 있던 자리에 열차가 멈추었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일단 열차에 탑승을 했고 제일 한적한 자리에 앉아 제일 끝 좌석에 아이를 앉히고 그 옆에 내가 앉아 어쩌다가 길을 잃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야? 유민이. 내가 예상했던 나이라고 보기에는 말을 너무 잘하고 있었기에 나는 그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먼저 묻고 싶었다. 유민이 그럼 몇 살이야? 나 6살. 그렇구나. 유민아 어쩌다가 엄마 잃어버렸는지 형아가 좀 물어봐도 될까? 아이가 혹시나 경계를 할까 나는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고 유민이는 서슴없이 내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엄마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던 중 잠시 이곳에 앉아 있으라며 역 안에 위치해 있는 벤치에 앉혀놓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에 나는 또 한 번 질문을 했다. 그럼 유민아, 집 주소 혹시 알고 있니? 응, 서울시 A9 B동 시읍수야. 나는 그 아이에게서 집 주소를 듣고 깜짝 놀란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말한 집 주소는 현재 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게 인연이구나 생각을 하고서 아이의 집을 찾아주는데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고 있겼다. 어느새 지하철은 달리고 달려서 그 아파트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에 도달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열차에서 하차했고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유민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유민아,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줄래?
그러자 그 아이는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는데 내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은 그 아파트의 207동 1305인데 그 아이가 말한 집의 호수는 1306호라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아이였다니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네 집은 1305인데. 그러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대답해왔다. 형아 엄마 아빠 사는 곳이잖아 해. 하긴 그 아파트에 이사를 간 이후 한 달 정도 살다가 나 홀로 독립했으니 서로 못 본 것이 당연할 터였다. 나는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얼른 아이를 데리고 207동 이 적혀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13층입니다. 이내 안내음성이 흘러나왔고 나는 유민이의 손을 잡고 1306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는데 아파트 복도 벽에 잠시 기대어 서는 듯 하더니 내게 말을 건네오고 있었다. 형아 나 나중에 형아 집 놀러 가도 돼? 그럼 당근이지. 형이 유민이 보러 자주 올게. 알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서운하다는 듯 날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내 대답에 그 아이는 금방 화색이 돋아 나에게 약속을 해달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서 있었다. 정말이지. 약속. 나는 웃으며 아이의 새끼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어 약속을 해주었고 곧장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인지 대답이 없었고 세 번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는 짐작했다. 바로 내 뒤에 서 있던 아이가 없어진 것을 말이다. 어라? 유민아.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층수를 확인해 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린 13층에 머물러 있을 뿐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혹시나 싶어 계단 쪽으로 이동해서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단은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1층으로 다시 내려가 놀이터와 주차장을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다. 대체 어딜 간 것인지 점점 걱정이 된 나는 다시 아이의 집으로 올라가 보려고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는데 뒤에서 대뜸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영호야. 이 시간에 뭔 일이냐 네가. 아빠 그냥 일 끝나고 잠깐 들렸지. 아직 아이를 찾지 못했지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나는 일단 대충 얼버무린 뒤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향했다. 아빠는 이 시간에 왜 나와 계셔요? 쓰레기 버린다고 나왔다가 네가 보이기에 불렀지. 밥은 묵었냐? 마침 허기도 지고 정신이 없던 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엄마께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아 바로 아버지께 물었다. 근데 아빠 옆에 1306호는 빈집인가 봐.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께선 기분 나쁘다며 이야기를 꺼려하고 계셨다. 더더욱 궁금해진 나는 계속해서 묻고 있었다. 뭔데 그래? 얘기 좀 해줘봐요 궁금하게. 그러자 아버지는 신경 쓸 일 아니라며 끝끝내 이야기를 안 해주셨고 소파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였다. 너도 알다시피 이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됐잖냐. 공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입구에 타일이 지나가는 내 머리에 떨어졌다는 거야. 지금은 다시 보수공사를 해놨다마는 그 타일이 좀 무거워야지.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 5살 난 애 머리에 떨어졌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냐. 결국엔 애 하나 죽었다고 하더라.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애랑 애 엄마 그렇게 둘이 사는가 싶더니만 애기 하나 죽고 나서 새댁도 이사갔어. 참 안 됐지. 아니 근데 너는 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유민이라는 아이는 어쩌면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내게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아직까지도 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기억에 남아 가끔 생각을 하곤 한다. 좋은 곳에서 해맑게 뛰놀고 있을 그 아이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둠.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나는 비뚤어지고 있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던 공립고교 수험에 실패하고 훨씬 낮은 수준의 사립고교에 진학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지방 소도시에서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어서 나는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패배감에 휩싸였다.
마음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입학하게 된 그 학교는 역시나 양아치 소굴이었다. 금묵자흑이라고 나 역시 그 사이에서 점차 훌륭한 양아치가 되어갔다. 여름방학이 되어 나는 양아치 친구 3명과 함께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나섰다. 물론 면허는 없지만 일단 운전은 대충 할 줄 알았기에 부모님이 시골에 가신 틈을 타서 집에 차를 몰래 타고 나왔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조심스레 사람이 없는 쪽으로 차를 달리자 이윽고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한산한 곳이 나왔다. 가로등도 없는 어둡고 좁은 길을 덜컹거리며 가는 사이 오래된 신사의 모습이 보였다. 헤드라이트로 비추자 신사 앞에 기둥문도 작은 본전도 낡은 데다 돌계단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그러나 양아치스러운 허세가 나와서 심령스폿인가 재미있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돌아다녔다. 신사 경내를 돌아다니거나 건물 사이 틈새를 손으로 만져보거나 했다. 이윽고 친구 다나카가 뒤쪽 나무에서 검 하나를 찾아냈다. 나무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 검이라고는 해도 재료는 썩어서 일부밖에 남지 않았고 차라리 하나의 칼날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한 꼴이었다. 그러나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질감에 멍청한 다나카는 보물 감정하는 곳에 가져가면 의외로 돈이 들지도 몰라라며 그 검을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나는 아무리 양아치라고는 해도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쉽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물건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라고 말해봤지만 너 쫄았냐? 라는 비웃음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탐색에도 질린 우리는 신사를 떠났다. 그런데 1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릴 무렵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격렬한 흔들림이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해도 길은 확실히 포장되어 있었다. 고장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우리는 차를 멈추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은 녀석들이 으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녀석들이 가리키고 있는 창문 밖을 보자 거기에는 새하얗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아니,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기가. 전원이 소복을 입은 데다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는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녀석들은 창문에 손을 붙이고 차를 흔들고 있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굳어있는 사이 그 수는 점점 늘어난다. 이윽고 차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차의 흔들림은 더욱 더 심해져만 간다. 조수석의 다나카가 울기 시작했다. 다른 녀석들도 잔뜩 울상을 짓고 있다. 물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게 떠오른 무수한 망저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차의 흔들림에 맞춰 문의 잠금 장치가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문이 열려버린다. 아니, 귀신이라면 문을 뚫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너무나 엄청난 공포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때 땅바닥에 깔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돌려주라고. 무엇을? 답은 정해져 있었다. 분명히 아까 다나카가 가져온 그 검이다. 다나카, 아까 그 검 돌려줘. 나는 외쳤다. 다나카는 덜덜 떨면서도 배낭에서 그 검을 꺼냈다. 그 순간 그때까지 무표정하던 망자들이 일제히씩 웃었다. 그리고 다나카 옆에 문이 무서운 기세로 열리고 검을 잡고 있는 다나카의 손을 망자들이 강제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으아. 다나카가 비명을 질렀다. 이제 더 이상 도와줘. 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듯 고개를 나에게 돌린 채 필사적으로 눈빛을 전해왔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나카에게 가까이 가면 나마저 함께 끌려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다나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다나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문은 쾅 하고 열렸을 때처럼 힘차게 닫혔다. 우리들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나카는 어디 간 거야? 그 소리에 나도 당황해서 창밖을 보았지만 망자들도 다나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밖은 변함없이 어둡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조용하다. 어쩌지? 나는 다른 2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신사로 돌아가자든가 다나카를 찾으러 가자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무서워서 한시라도 빨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도망쳤다. 그 후 다나카의 행방은 모른다. 다나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었지만 우리는 입을 맞춰 여름방학이 된 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어 혼만 날 것 같았다.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우리는 그 이상 추궁받지 않았다. 원래 다나카는 계모와 사이가 안 좋아서 중학교 무렵부터 가출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가출을 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무엇보다 계모도 담임도 열심히 찾을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명분 분인 수색장만 나오고 사건은 끝났다. 그 이후 우리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공동의 비밀과 죄악감은 오히려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그 마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소원은 이루어져 도쿄의 대학에 합격한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잊지는 않았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다나카가 질질 끌려 들어간 어둠 속 그리고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사람의 마음. 다나카를 죽게 내버려 둔 나와 걱정하는 척해도 결국은 다나카를 버려버린 계모나 담임의 마음이 지금도 잠이 들 때면 미친 듯이 떠올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신문 배달. 수십 년 전 내가 A시에 살고 있을 무렵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 곳 가기 싫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만 일반적인 배달 경로에서 혼자 벗어나 있는 데다 울창한 숲속의 긴 비탈길 끝에 있어서 삼면을 숲에 둘러싸인 집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언제나 오전 3시 무렵에 배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둡고 기분 나쁜 분위기여서 매우 무서웠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투덜거리며 그 집에 배달을 하러 갔는데 작은 사내 아이가 담 위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왜 저러나 싶었지만 담의 높이는 1m 정도였고 집안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에 분명 여름 휴가라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준비를 다 못 마쳐서 혼자 밖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 위험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이른 아침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내가 어릴 때도 분명 신나는 일이었기에 조금은 그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생 정도의 나이로 담 위에 올라섰다 반대편으로 뛰어내리고 또 올라오는 것을 담담하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 없이 배달을 마쳤습니다만 그 아이는 그 다음 날도 담 위에 서서 반대편으로 뛰어내리는 놀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4일째가 되자 결국 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이런 시간에 뭐 하는 거니? 그런 놀이는 위험해. 아빠랑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러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뛰어내린 담 반대편을 본 나는 기절할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쪽에서는 1m 정도의 단순한 담이었지만 반대편은 완전히 낭떠러지인 데다 아래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높이 역시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10m는 가볍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자아이의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지금까지 켜져 있던 집안의 불빛도 사라지고 그저 어두울 뿐이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소장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디다가 신문을 나눠주던 거야? 거기는 우리 배달 구역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분명히 배달 경로에는. 하지만 배달 경로표를 다시 보니 그 전까지는 확실히 있던 그 집이 빈 칸이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오늘은 일단 돌아가게.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지만 해가 떴으니 점심 무렵에 그 집에 다시 가보았습니다. 밝은 해 밑에서도 기분 나쁜 그 집은 문패도 없고 때리는 잡초가 무성한 데다 유리창도 다 깨져 있어 사람 사는 집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담벼락의 반대편을 바라보니 역시나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래에는 바위를 물결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가 있을 만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는 담벼락 바로 아래의 바위밭에 하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흰 꽃다발들과 그것을 둘러싸듯 내가 배달한 신문들이 바위밭에 널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역의 남자. 어린 시절 나는 영감이 강하달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휴일, 나는 동아리 때문에 학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역에 홈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무언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홈 너머 선로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멍하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선로와의 접근을 제한하는 노란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홈 밑에 주저앉아 상반신만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양팔은 위에 서 있는 남자의 바지자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옛 감각이 살아난 것인지 홈 아래에 있는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홈 아래의 남자는 위의 중년 남자를 끌어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휘청휘청 조금씩 홈의 구석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역은 일반 열차만 멈추는 곳입니다. 전광판을 보자 다음 열차는 이 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였습니다. 나는 달려 내려갔습니다. 달리면서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내 쪽에서 큰 소리와 함께 급행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소리를 들은 아저씨는 정신을 차린 것인지 홈 밑에 있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안심했지만 여전히 홈 아래의 남자는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인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해 나에게 엄청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미친 듯 계단을 뛰어 올라 역에서 나왔습니다. 역 바깥쪽에서 선로를 보았지만 그런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그 역에 갔었지만 이상한 일을 겪었던 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온천여행. 3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아내와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온천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아들과 함께 여관의 기념품 코너에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집에 불을 지를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근처를 바라보니 한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에게 한 말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아니나 다를까 헤어지라느니 헤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남녀 간의 지정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계속 귀를 기울였지만 남자가 이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잖아 라고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져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순간 여자가 나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확실히 미인이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달까 어쩐지 무척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는 무사히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이 즐거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운 여자가 집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 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자 여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도 역시 그 여자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래 뒷문으로 돌아 나가 여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뒤로 다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놀라서 내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온천 여행을 갔을 때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 굳어있는 사이 여자는 바람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숙소에서 겪었던 일과 그때 그 여자가 우리 집 근처에서 어슬렁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무서워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온 걸까? 아기도 있는데 혹시 위험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여보. 그때는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고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는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 일요일에도 다시 현관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불안하다고는 해도 상대는 여자인데다 나는 검도 유단자였기에 골프채를 손에 들고 골프 연습을 하던 것처럼 고민 채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말은 이랬지만 말투는 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현관 너머로 나를 째려봤습니다. 그 눈은 너무나도 차갑고 무서워서 나는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당분간 그 여자와 눈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나는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또 바람처럼 어딘가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쓰러지듯 도망치자 창으로 내다보던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여행 갔을 때 묵었던 여관에 전화해서 그 여자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프런트에서는 다른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지만 사정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지배인을 바꿔주었습니다. 지배인에게 다시 사정을 이야기하자 확실히 그 두 사람에 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다른 고객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쪽에서 그 두 사람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뒤 다시 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배인의 말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이 숙박부에 적었던 주소와 전화번호는 모두 가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의 부장님에게 상담을 하자 부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머뭇거리자 부장님은 감사하게도 함께 가주겠다며 근무 시간임에도 함께 경찰서까지 와주셨습니다. 생활방범과의 형사는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장님도 내가 작은 일로 소라를 피울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곁들여 주셨습니다. 형사는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번 일요일에 산책을 겸해 우리 집까지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무서워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가 건 전화였습니다. 지금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가 그 사람입니까? 나는 무선 전화기를 손에 들고 2층에 올라가 몰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저 사람이에요. 그러자 형사는 그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현관 쪽이 소란스럽다 싶어 밖을 내다보자 흰 승용차에 여자가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가족이 있는 남자와 불륜 관계가 되었지만 남자가 가정을 지키겠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그 남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엿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먼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알았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진상은 놀라웠습니다. 그 여자는 놀랍게도 우리 가족이 여관에서 떠날 때부터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행복하게 웃는 우리 가족을 보고 불륜을 저지르다 일방적으로 차여버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됨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가족에 대한 강렬한 살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여자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넌지시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승산은 높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준 형사도 직무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직접적인 조언은 해주지 않았지만 혼잣말로 나라면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나는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여자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형사는 만약 다시 그 여자를 집 근처에서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6번째 이야기, 지문. 대학 시절 친구 S가 체험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S가 자취하던 아파트에 돌아왔더니 방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S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도착해 사정 청취와 현장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S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집안 어디에서도 지문이 검출되지가 않아요. 도둑이 장갑을 꼈으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S는 뭐가 이상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말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문조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S가 집에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만졌던 곳에는 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고리나 벽의 일부, 전화에는 분명히 S의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곳에는 범인의 지문은 물론이거니와 S의 지문마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본 것이었기에 단순 절도로 보이는 현장에도 불구하고 CD 한 장 한 장, 잡지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모두 조사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마 범인이 모두 닫고 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는 도저히 그 말을 납득하지 못하고 겁에 질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S는 고작 2시간 정도 밖에 나갔다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이 집안 모든 곳의 지문을 샅샅이 찾아 닦아내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족을 붙이자면 정작 도둑 맞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S가 본 적도 없는 머그잔이 하나 흩어져 있는 가재도구 안에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사람들.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유구는 그날 야근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행히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차 안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다. 의자에 앉아 피로 때문에 무심코 잠이 쏟아져 졸게 되었다. 거기서 유구는 잠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전철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아이 2명이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몇 명 정도로 할까? 7명이 좋아. 전부 13명 있어. 그럼 9명으로 할까? 어째서인지 유구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못된 장난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놈들. 1명도 안 돼. 그렇게 말한 순간 유구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전철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창 밖으로는 전철 위의 전선에서 불꽃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충격은 있었지만 한 번에 쾅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자전거로 힘차게 달리는 것 같은 덜컹거림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열차의 탈선으로 인한 사고였다. 열차는 그대로 선로 옆에 주차장에 돌진해서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도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유군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게 사정통치를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전철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13명이었다고 한다.